네, 김진의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승연 앵커입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재충전을 위해서 휴가를 떠난 김진 앵커를 대신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김진의 돌직구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아침 조간신문에는 어떤 뉴스들이 실렸을까요? 저희가 간추려봤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일면에서 어제 대통령이 취임 3년을 맞아한 특별 연설 내용을 다뤘는데 그중에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줄 수 있는 그 기초를 갖겠다는 대통령 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있는 분이 일자리 잃게 됐을 경우에 나라에서 주는 그 보험을 지금처럼 의사원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획도 확대하겠다는 방안, 대통령이 밝힌 의지인데 앞으로 2년 동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국면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네, 지금 이제 뜨겁게 또다시 코로나 위기가 닥쳤다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확산된 새로운 코로나, 바로 서울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시작된 것이죠. 자, 문제는 이틀 사이, 주말 사이에 50명 늘어서 이제 확진자가 70명이 넘게 됐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클럽을 찾았던 사람 가운데 2,000명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은 탓이겠죠.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의 경제를 짓눌렀던 것, 결국 재난지원금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서 지급이 시작됩니다. 오늘 신청하면 이틀 뒤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주에는 누구나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생 연도에 따라 지난번 마스크 구매 때처럼 월, 화, 수, 목, 금 그 요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튜브로 뜨겁게 달고 있는 동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라면 한 개로 3끼를 때울 수 있다. 고시원에 사는 20대 후반 청년이 올린 유튜브를 무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400만 명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젊은 층이 이 영상에 열광하는 것일까? 자, 라면 하나를 끓여서 아침 먹고 또 공짜 우동사리를 통해 점심도 먹고 공짜 밥을 통해 저녁도 때운다는 이 기막힌 영상에 대해서 우리 시달리고 고달픈 2030 세대들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힘을 얻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네요. 지금 보시는 이 라면 국물이 장면, 이 지난 고시원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장면들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스포츠 경기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선수들이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왼손으로 그 밑을 받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국민의 캠페인입니다. 선수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금씩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누구보다 먼저 프로스포츠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의 돌직구쇼 지금부터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왼쪽부터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환봉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인 윤태권 씨 오셨고요.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자, 두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청국 청년 부위원장 그리고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의 김정기 교수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톱뉴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옮기겠습니다. 네, 오늘 몇 가지 이슈를 골랐습니다만 그중에 코로나 관련된 걱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한 이슈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교도 해야 되고 이제 계약도 곧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OK 사인 할 수 있을까요? 이태원발 클럽 쇼크가 온 나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김정기 교수님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 몇 가지 좀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에서 번지는 것들 뭐가 제일 좀 걱정스러우세요? 보시기에. 일단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당시에 한 일주일 동안에 클럽을 방문했던 인원이 적게는 5,000명에서
많게는 7,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중에 한 2,000명 정도는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나 신원 파악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명의 클럽을 다녀갔으니까 누구나 다 뭐 확진됐다고 볼 수도 없고 감염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분들은 내가 혹시 걸렸을지도 모르겠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일단 지금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클럽이나 이태원의 그 주점들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네.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를 받으라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이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신원 노출권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본인이 방문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데 네. 일단 증상이 없더라도 당시 기간에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예방적 차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거를 권고를 하고요. 네. 그러면 보건당국에서 이분들에 대한 신원 노출을 철저히 방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진단검사를 받아야지만 본인 스스로도 안정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전파 우려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른바 K방역이라 불리면서 방역을 참 잘해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빨리 확인하고 빨리 확진 판정받을 수 있을지 검사하는 것이었는데 이 작동이 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 그게 제일 걱정이겠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단 이번 이태원 클럽 건 이외에도 그러니까 네. 실제로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보건당국 K방역이라는 얘기를 사용을 합니다만 저는 약간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분적인 방역의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등교 계약을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등교 계약 이후에 그게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 대학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게 진행이 됐을 때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태원 클럽 건이 나온 거고 이 네. 부분은 하나의 예고요. 만약에 전면적인, 그러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대면 계약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전면으로 이제 대면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태원 지금 코로나 건과 같은 유사한 건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네. 요거는 우려되는 부분이고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가 시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건당국이 이러한 건이 발생을 했을 때 컨트롤이 가능하느냐, 네. 요게 가장 관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등교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이면에는 보건당국이 어떠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대면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지금 이제 저 동아일보 제목 보는 것처럼 30%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거죠. 자, 오늘 오전 11시에 이은혜 교육부 총리가 회의를 엽니다. 과연 수요일로 예정했던 고3 학생들의 학교 복귀 과연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을 봐서 다시 연기할 것인지 그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육당국이 내리는 결정도 결정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어제 이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일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유흥업소는 가지 말라 한 것이 하나 발표된 것이 있지만 그런 이태원에 클럽을 갔던 분들을 상대로는 당신들은 누구도 만나지 마시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그 관련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염력이 높은 특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의 추가적인 전파 차단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무증상으로 진단된 경우가 한 3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을 방문한 분들이라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인 접촉 금지를 일단 선행적으로 발동을 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 여부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연락도 되지 않은 데다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무증상 상태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올 수 있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감염이 됐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글쎄 저는 그 몇 년 전에 보면 좀 메르스 때 이런 네.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4월 달에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됐다가 8월 달에 최종 환자가 퇴원을 하고 나서 정부에서 종식 선언은 12월 달 가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과연 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사에서 생활 속 방역이라는 그 단계를 좀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상한 오염원이 결정기관에 결정하는데 좀 개입이 돼서 너무 빨리 이렇게 생활 속 거리두기 내지는 그 뭐 등교 문제 그다음에 이런 그 이태원 사건이 생길 정도로 국민들한테 조금 느슨한 마음을 주었던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정부 당국이 좀 챙겨봐서 과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건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되기 직전에 제가 전국 고위 당국자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방역 쪽은 아닌데 그또 높으신 분인데 한번 물어봤죠. 이게 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뭐 확진자가 안 나온다 말하면 어떻게 하겠냐. 확진자 나오지만은 신천지처럼 그런 식은 아닐 것이고 어느 정도 어디서 이제 돌발적으로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네.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길래 쭉 우리가 한두 달 봤을 때 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렇겠다 싶었는데 이 이태원을 보면서는 그 부분보다는 좀 높아진 것 같다. 근데 뭐 두고 봐야 압니다만은 신천지권처럼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조그맣게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보다는 또 큰 상황이니까 그 중간 단계쯤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보건당국도 보건당국이고 이거는 결국은 좀 뭐 사회적 합의랄까? 그런 부분도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하고 여기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는 것은 조금 더 미스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네. 그런 면에서 어제 그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가 네. 그 이런 기자회견을 해요. 정부와 당국의 자화자찬이 혹여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5월 초에 그 황금 연휴를 앞두고 강원도, 제주도 이게 청정 지역이 굉장히 많이 그 숙박시설 오랜만에 관광객들이 모였잖아요. 저희도 뭐 프로에서 다뤘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 도라루방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던가 아니면 공항이나 항만에서 발열 체크를 하면서 원래 기준보다도 굉장히 낮게 0.3도 정도 낮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검진해보고 치료받고 하게끔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막아왔는데 뜻하지 않게 너무 일찍 이거를 좀 느슨하게 열어가지고 또다시 확산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되고 좀 전에 우리 유 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결정하는 당국자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결정을 큰 틀을 바꿀 때는 이미 정부가 그런 판단할 때는 전문가 의견을 다 들었던 거 아닌가요? 전문가들이 다 괜찮다고 의견을 냈던 거죠. 아니, 그 의견을 냈던 전문가가 그룹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저는 아주 능력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한테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네. 다른 전문가들도 상당 부분 본인들의 의견을 묻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 속, 그러니까 박정아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될 때에는 실제로 약간 시기상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등교 계약, 대면 계약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일정 부분 순차적으로 등교 계약을 진행을 한 다음에도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도 큰 무리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전환을 했다. 더군다나 일단 전환을 할 때 그 어떤 이런 규제에서 풀어준 대상에는 클럽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네.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클럽이 과연 그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도 밀폐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을 듯한 그리고 실제로 경제 활동과 약간은 거리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한을 두고 경계를 했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을 다 통틀어서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주말에는 이제 서울시랑 그 경기도를 중심으로 일단 술집 같은 데 많이 모이면 안 되겠다. 나이트클럽, 클럽 같은 데 모이지 말라 하는 그 금지 명령 같은 게 나왔는데 뭐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방역 초기에만 하더라도 이제 뭐 교회라든가 헬스클럽에 대해서는 이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오히려 차라리 교회보다는 술집 같은 곳에는 더 밀접한 거리에서 더 다중이 술을 마시면서 술잔을 돌리고 가까운 곳에서 춤을 추고 훨씬 더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라든가 박원순 씨하고 가만히 있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여기서 터지고 나니까 뭐 이렇게 뭐 조금 다소 소란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면 그야말로 행정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말씀 중에 몇 분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지나게 빨리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며칠 전에 지난 주말에 이제 뭐 가까운 데 식사도 하시면서 조금 나아지면 좋지 않겠느냐 거의 다 잡았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걸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며칠째 한 자릿수고 뭐 두 자릿수 10여 명밖에 안 되니까 이제 코로나가 우리 생에 끝났구나 생각을 했었다가 갑자기 유흥주점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또다시 사회가 좀 상당히 경직되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 관료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국민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또 강경책을 내놓으면서 뭔가 선명성을 부각을 하고 주목을 받으려는 것도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했었어야 될 사항들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의료 전문가들께서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들이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장, 아까 이 김병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저런 클럽을 민생 현장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학교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더 이상 좀 버티기 어려워진 보육 교육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한 2월 초부터 앞으로 2주가 고비다, 앞으로 2주가 고비다 해가지고 3달을 온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은 이제 뭐 최고의 이제 집권 여당하고 청와대로 가겠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생각이 있는 게 목적지향적이어야 된다. 책임을 묻는 것보다. 예컨대 지금 이제 휴가 나온 군인 내지는 영해 외출에 나온 군인들이 이제 감염된 확진 판정받은 거에 대해서 군기가 빠졌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군 당국에서 책임 묻지 않겠으니까 신고하고 나와라. 그래서 검사 받아라. 저는 그게 훨씬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뭘 팩출해가지고 왜 너 나갔냐라고 하는 것보다 확산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사실 코로나19가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고 말씀한 분은 없어요. 대신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먼저 좀 느슨해진 면이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분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학부모와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13일 이틀 뒤입니다. 고3들이 수업을 재개한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이 사태가 터졌는데 지금 교육당국과 질병관리본부가 회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회의를 보면 좀 신속보다는 신중에 좀 방점을 둬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학생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예전에 한번 사례를 봤을 때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그 당시에는 사실 학교마다 시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열악한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또 이걸로 인해서 불공정하면 되지 않잖아요. 어느 학교는 수업을 분위기가 좋은데 어떤 환경은 시설 때문에 수업 태도나 수업 환경이 너무나 안 좋으면 성적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심하게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회의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속한 것보다는 신중하게 결정을 좀 내리고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당장 수업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수능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실시간은 어렵지만 그 코로나19의 그 환경마다 국면마다
교육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일정에 대해서 정보를 오픈하고 공개를 해서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그런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이태원 클럽에서 지금 한 사흘 만에 한 7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느냐. 요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클럽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밀폐되어 있고 환기가 안 되고 있고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는 어떤 몸의 움직임,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이제 줌바 댄스와 비슷하게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몸의 움직임이 과도할 때에는 이게 물론 코로나19가 비말 전파가 주요한 전파 요인이긴 합니다만 약간의 공기 전파 양상을 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감염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땀방울, 침방울이 아니더라도 호흡을 통한 공기상으로서의 전염도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겁니다. 원래는 비말 전파라고 하는 게 이게 비말이 튀어가지고 1m 또는 길게는 한 2m 정도 내에서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이 되는 건데 이렇게 몸의 움직임, 그러니까 물리적인 요인이 발동을 하게 되면 더 멀리까지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공기 전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고요. 더군다나 또 하나는 지금 감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66번 그 용인 환자 같은 경우, 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이 처음에 감염을 시켰던 사람인지 그분이 클럽에 가가지고 감염된 건지는 아직까지는 역학조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사람들이 감염돼 있는 걸로 봐서는 이분이 감염을 시킨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내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원래 클럽 자체 내에서 어떠한 바이러스가 있었었고 이분이 갔을 때 감염됐을 가능성. 근데 어쨌든 양쪽 모두 다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급속하게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 이제 그 이태원 지역에 있는 클럽 5곳을 중심으로 이제 영상이 좀 나갔고 이름도 저희가 그 소상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소수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과정에서 혹시 저 전파의 속도가 빠르다거나 한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결정도 굉장히 어렵겠어요. 오늘 이제 당장 수요일 날부터 고3 학생들 이제 졸업도 해야 되고 수능도 있기 때문에 과연 학교문을 열어서 학생을 받을 것이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오전 11시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빠르다 왜 안 했냐는 말씀이 좀 나올 법도 한 거라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당장 내일 모레지만 오늘 회의하면서도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고3은 당장 좀 수험이 있으니까 그럼 고3만 등교를 시키든지 대신에 분반을 시켜서 학교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지금 모여서 한두 시간 내에 결정해갖고 내일 모레 그냥 등교하자 아니면 또 연기하자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교육 전문가, 방역 전문가, 보건 전문가들께 의견을 다 들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아마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부터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다음 단계 옵션 B, 그다음 정말로 커졌을 때는 옵션 C 이런 이제 시나리오는 있으니까 처음부터 새 계획을 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판단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도 그렇고 대구의 신천지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집단 감염된 분들이 대체로 같은 그룹에 속한 분들이고 위치가 다 파악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클럽에 다녀간 2,000명 연락이 되지 않는 그분들 2,000명이 누구인지 연락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럼 질병관리본부에서 큰 고민에 빠졌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신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한 2,000명 정도는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 굉장히 신원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노력은 하는데 제한적으로밖에 성과를 못 이룰 거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아마 신원 노출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당시에 클럽을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음 단계를 보건당국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00명 중에 제한적으로 몇백 명만 신원 파악이 추가적으로 되고 나머지 1,000명 이상이 신원 파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네. 어떠한 대책을 세울 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원 파악은 더 이상 안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보건적인 측면, 방역적인 측면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건지. 그러니까 앞으로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해당 건에 대해서 어떤 전수조사라든가 아니면은 표본 검사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 숨어있는 전파자, 감염자들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빨리 신속하게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 박우순 서울시장도 그랬고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얘기했지만 그 특정 지역, 그 이태원의 클럽에 간 그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의 차원에서 신원 노출에 대한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기간에 이태원 부근에 간 분들이 조금 몸에 이상이라 없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직접 와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도 이제 시에서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과거 신천지와 같이 좀 강제적인 행정 명령으로는 이 문제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그 기간 중에 이태원의 클럽에 갔던 분들이 사실은 내가 갔었다 하고 검사를 받겠다고 나서주시면 제일 좋은 건데 그걸 좀 기대하기 어렵다면 그 기간에 이태원 지역의 휴대전화 기지국을 사용한 사람들을 우리가 추적하는 뭐 그런 기술적인 방법은 이게 무슨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 위원장님께서는 약간 이제 배려 측면에서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이태원 클러버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려라기보다는 여기서 좀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한 조치를 강경하게 취해야 해야겠죠. 된다. 일정 네. 기간 내에 빨리 자진해서 신고해서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이제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겠다. 신천지 때도 이미 사실 뭐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 명부를 다 확보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지국을 통해서 그 기지국에서 인접에 있었던 사람들 다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을 다 불러서 조사를 하고 만약 그 중에 뭐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부상권 청구까지 할 수가 있겠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서 빨리 와라라고 어느 정도 강압적인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검사비 치료비 대주고 충분히 인명을 보장할 때가 와서 조사를 받으시란다면 안 하실 겁니다. 내가 뭐 별 증상도 없는 것 같은데 무증상 같아 내가 왜 가서 해야 돼? 괜히 했다가 뭐 혹시 내가 성적 소수자로 오해받는 거 아니야? 그런 위험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줘야죠. 신천지라든가 그 쪽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했었던 것처럼 그쪽에서도 얘기를 해야지 왜 거기서만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그 66번 확진자가 우리가 앞에 쭉 소개됐던 몇몇 업체를 가서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이태원 지역 내에서 감염이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방송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태원에 사시는 어떤 주부가 라디오 프로에 나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황금 연휴 기간에 과거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그 역 주변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었고 마스크 안 쓴 사람도 많이 보였고 3, 4모 모여서는 그 맥주병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먹기도 하고 서로 가까운 곳에서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상황이 다 코로나가 감염돼서 있었는지 아니면 일부 몇몇 클럽만 있었는지 본인도 거기서 봤을 때는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단어 선택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배려란 게 이제 클러버에 대한 배려보다는요, 그 이제 수사에 대한 이제 신속성이잖아요. 검사에 대한 신속성. 그렇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배려란.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냐라는 걸 생각할 때는 저는 변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즉각적으로 다 나오지 않으면은 뭐 엄벌에 처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그걸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더 숨게 만들 것이냐.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에 우리가 신천지 신도들한테 했을 때 효과를 거둔 것도 있고 실패를 했던 것들도 있고 어떤 테스트 베드 역할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정경 본부장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시간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이번 바이러스의 경우는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의학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번 게 더 빠를 이유가 더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뭐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66건 확진자로부터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 빠를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근데 물론 당시에 클럽이라고 하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에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공기 전파 양상을 띠게 되면 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태원 일대, 그러니까 클럽이든 주점이든 이태원 일대에 이 감염원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당시에 좀 다수 복수의 사람들이 감염이 됐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급속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게 과거 대구 신천지도 유사한 케이스거든요. 31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됐는지 네. 그분도 감염이 된 건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에 교회 내에서 몇 명이 복수의 사람들이 감염돼 있다가 공기전파 양상을 띄었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시 이태원 일대 내에서 감염원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복수가 있었고 이게 클럽이라는 환경이 공기전파 양상을 유도를 하면서 급속하게 전파 양상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으로 전파 요인이 빨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토요일 밤에 이제 취재를 한 것 같아요. 이제 홍익대 앞이나 뭐 이런 데 술집을 쭉 다녀봤더니 이렇게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바짝 모여서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뭐 마스크를 술집에서 착용한다는 건 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종업원 한 사람 말고는 누구도 마스크를 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건 뭐 경제활동, 일상 활동을 다 막을 수도 없는 것 같고 좀 방법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클럽이나 이런 그러니까 서민 경제, 소상공인과 관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규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전파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대부분의 연령대가 203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생들 중에 클럽에 갔다가 감염이 됐으면 아직까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네. 근데 일부 대학들이 오늘부터 등교 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이 경우에 대학가의 등교 계약과 맞물리면서 급속하게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태원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외국인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이 예, 있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학원가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학원 쪽으로도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를 다시 문을 여느냐에 대한 중요한 결정도 남아있기도 하거니와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뉴스 보시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언저리에 내가 이태원에 간 적이 있다, 그 클럽에 다녀온 적이 있다면 손을 들고 그 검진을 받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좀 좋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2,000명의 신원 확인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 2차 확산 국면과 관련된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코너입니다. 네, 오늘의 핫플입니다. 자, 저희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제일 왼쪽 사진을 보면 미국 사람, 서양 사람, 스위스 사람이 보이는데요. 자, 모두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 관련된 조언을 하는 중요한 정책 당국자들입니다. 왜 저 사람이 한 사진 안에 담기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네요, 교수님. 미국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현재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국가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진단검사도 타국에 비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글쎄요, 이 보건당국의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을 받았겠지만 네. 현재 미국이 항원 진단 키트를 이 감별하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를 선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굉장히 높고 이 항원 진단 키트는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에서 쓰고 있는 유전자 진단법에 비해서 이 감수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확진 진단건에 대해서는 쓰면 안 되는데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는 미국의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진단 검사를 받는데 비용도 굉장히 상당하고
받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단검사를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황은 계속 안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일보 신문 제목을 보면 파우치라는 사람은 결국 대통령에게 곁에서 이 관련된 조언을 했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장도 결국 문제는 이제 부통령의 대변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이 회의를 했던 최고의 당국자들 세 사람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 주변 복지부 장관도 자가격리하고, 질병관리본부장도 자가격리하고, 식약처장도 동시에 세 사람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보기 드문 장면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체면을 많이 상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은 감염에 노출되고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비단 뭐 이 보건당국의 핵심 멤버들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감염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화면에서 보면 하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세 사람, 트럼프 대통령 곁에 있는 세 사람이 동시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내용인데요. 말씀 계속 주시죠. 그런데 그런 핵심 보건 정책을 지금 감독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만큼 미국의 현 상황이 안 좋고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많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경제를 돌리고 싶어 하잖아요. 네. 돌아가다가 문제가 좀 커지고 있다면서요.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타이슨푸드 같은 경우에도 나타나지만은 네. 타이슨푸드는 육가공 공장이거든요. 미국의 육가공 예. 업체죠.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말하자면은 우리로 치면 고기값이 뛰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건도 없어지고 또 육류 소비량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육가공 공장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 노동 환경이 아무리 사람이 참 이 기계로 하더라도 실제로 이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또 미국 네.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주 노동자, 언어가 잘 되지 않는 이주 노동자 출신들이 많고 또 저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통근 버스를 활용하고 그래서 감염되기가 되게 좋은 환경인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제 타이슨 푸드의 워털루 공장 한 곳에서 노동자 1,000명 넘게 집단 감염됐대요. 네. 저희는 지금 이태원에서 70명 넘게 감염된 것 때문에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저기는 1,000명이 넘게 한꺼번에 감염됐대요. 저기들이 작업 중단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내려가지고 강제적으로 네. 작업을 재개를 시켰거든요. 네. 저렇게 되면은 뭘 어떻게 작업 재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 하나더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이제 후보죠. 네.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핵심 인사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게 국민들한테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냐면은 네. 자기들도 통제가 안 되는구나, 장악이 안 되는구나, 네네.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걸 주는 거죠. 물론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도 자가격리됐다가 돌아왔고, 네. 뭐 캐나다에서도 이제 트리도 총리의 부인이 이제 자가격리했다 돌아왔지만 그건 좀 초기 단계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한풀 꺾이는 상황이야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상황에서 터졌으니까 이게 처음에 터진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저게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그 집단 발병이 우려가 돼서 저는 네. 육가공 공장 같은 경우는 좀 문을 닫았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방역이냐 경제냐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육가공 공장, 그다음에 가금류 공장 같은 경우는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서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 좀 발병이 계속 문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지금 여론조사 기관 퓨리 서치에서 보면은 미국인 68%가 네. 너무 일찍 경제 재개를 해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만연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도 트럼프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고 바이든 후보도 욕을 하는 거고 힐러리도 욕을 하고 하여튼 미국인들이 그 화를 용암처럼 내뿜었다는 트럼프의 이 판단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미국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냐 보건이냐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경제 쪽으로 많이 치우쳤거든요. 근데 그 일면에는 또 그런 얘기도 현지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경제를 안 풀면 또 방역적으로는 뭐 대책이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진단 검사도 안 하고 치료도 제대로 안 하는데 네.
이동 제한만 하고 있으면 이게 방역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경제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는 것보다는 경제가 나빠서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겠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적절한 어떤 방역 정책을 해야지만 되는데 또 실제로는 진단도 안 하고 있고 진단해도 양성이 나온다고 해서 찾아갈 수 있는 병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속수무책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건적으로도 실패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미국은 여기서 하나 더 전 세계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게 네. 정치적 갈등과 음모론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네.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은 음모론이다.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뭐 어떤 음모들이다. 라는 식의 이제 집단 행동들이 나오고 또 여기서 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은근히 그런 것을 약간 조장한 듯한 느낌을 주는 거. 그게 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대선을 앞두고 이런 갈등이 점점점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거 때문에 또 정치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이 왜곡된 것만큼은 막아야 될 텐데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올 11월 대선이 많은 것을 판단을 좀 그르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떨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 미국과 한국 사정 관련된 소식 점검해봤습니다. 자, 김정희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다른 패널과 다시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래 두 번째 코너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아서 특별 연설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이 있죠. 고용보험 관련된 내용인데 대통령의 말씀 잠깐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위기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사이에 이제 새로운 패널을 오셨기 때문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문 대통령 어제 저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된다고 보겠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2년 후에 남았는데, 기본적으로 저러한 문제들을 대통령께서 2년 후 이제 나머지 집권 기간 동안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과 미래가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3년을 맞아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오늘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뭐 충분히 기회가 있을 테니까 더 시간을 좀 내보도록 하겠고요. 대통령 이제 3년 취임 맞아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뭐 여기저기서 칭송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의 칭송일지 아부일지 이게 아첨일지 이게 충성의 표현일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민주적인 사회에서 저렇게 대통령을 왕으로 비유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저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저런 하나의 선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런 선동이 자율적 시민사회를 되게 위협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새로운 민주적 권위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선택된 대통령을 왕으로 비유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이광재 당선인께서 저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이광재 이제 이 당선인이죠. 전 강원지사가 했던 말 때문에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네. 어떤 말씀을 했는지 저희가 음성 직접 듣고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태종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들고 하는 태종이었다면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근데 보는 분에 대해서는 저게 뭐 아부다 아첨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임기 3년이 지난 시점에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율이 70%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그리고 저 얘기잖아요. 이광재 당선인의 이야기는 그런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금 자괴적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 마친 다음에 내가 이제 새 시대의 첫 차가 되고 싶었는데 네. 구시대의 막차의 역할이라도 다 하면은 좋겠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에 대한 이런 공부들을 하다 보면은 태종하고 세종이 약간 그런 역할인 거죠. 태종은 선정을 베풀고 이런 것을 자기는 하고 싶었지만은 그 고려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또 개국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레짐들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태시대, 세종으로부터 이렇게 새시대가 열리는 것을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 것이니까 저는 이광재 당선이 말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예, 저도 동의하는 게 이제 태종 이방원 같다고 한 게 그 어떤 그 조선 시대 가서 막 용비어천가처럼 우리가 문비어천가가 아니라 네. 그 역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대 상황이 그 당시에도 어떤 기존 질서를 해체했다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비교해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또 목전에 앞둔 시기이면서도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다음 세대를 좀 더 이제 미래가 밝은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태종같이 뭐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막 아부하는 걸로 비춰질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태종이라는 분이 잘한 분도 있지만 못했을 때 뭐 정몽주 같은 거 없앴을 때 하여가 뭐 단신가 이렇게 했을 때처럼 또 왜곡해서 해석하면 아 문재인 정부가 그럼 태종처럼 독선적인가 이렇게 또 왜곡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예. 이제 제가 볼 때 조금 제가 왜곡돼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 눈에는 이상하게 숨은 그림이 보여갖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네. 서대님 말씀 주신 그렇게 해석이 되면 좋지만 저는 이게 그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든 태종, 세종 이렇게 가면서 지금 대통령 지지도 70% 이상, 그 다음에 이번 총선에서 그 민주당의 유례 없는 압승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언론들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여 지금 그 뭐 이광재 당선인을 포함한 586 그다음에 그 전에 친노 친문 이 핵심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주류를 바꾸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과 이런 거와는 별개로 우리를 중심으로 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조선시대의 왕처럼 보여지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까봐 저는 조금 걱정이 되고 제 눈에는 왜곡되게 제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숨은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한마디만 더 말씀을 붙이자면 저기 이렇게 보니까 알레오의 이제 멤버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분들이 그런 왕조적 인식을 갖고 있다면은 야당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 몇 년 전에 가면은 돌부리의 체도 누구 때문에 이랬다 이러면서도 패족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반성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모든 게 다 막 가다 보면 이제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야당한테 그게 도움이 가고 저는 이제 여고 야구간에 그냥 야당이 우리가 세종 되겠다 그래. 코로나 잘 맞고 하셨으니까 문 대통령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한다. 근데 다음은 우리가 세종이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자꾸 왕을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근데 하냐고요. 저거 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영국에서도 무슨 헨리 5세, 헨리 8세 이런 이야기는 다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저는 이걸 뭐 왕이냐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서대회 의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광재 당선인이 한 방송 내용과 말한 내용이 어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21세기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이임새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러한 칭송이나 압으로 보이는 저러한 말보다는 응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 어려워지니까 우리 대통령 응원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왕, 말씀 거역하면 반역. 이런 식의 논리가 전개될 수가 있으니 저런 말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짧게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어떤 비유를 들더라도 왕조를 비유하면 별로 재미를 좀 보지 못할 것 같다는 반응은 최소한 여기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앞을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흐릿한 흑백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저게 무엇일까요? 하나 좀 보겠습니다. 변환봉 변호사님. 좀 설명해드리면은 저분이 이제 그 밤에 문 닫은 슈퍼에 몰래 들어가서 빵 20여 개하고 피자를 훔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산재를 당하셔서 이제 허리에 철심 6개를 받고 열흘 넘게를 굶으셨대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동네 슈퍼에 가서 저렇게 몰래 물건 훔치다가 잡히시게 되셨답니다. 저게 이제 얼마 전에 그렇죠. 물건을
훔칠 때 CCTV 잡힌 내용인 것 같군요. 근데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이 전과도 없고 얘기하는 거 너무 착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느냐 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청년 장발제라는 얘기도 붙었었는데 그래서 이 경찰이 이 사람을 처벌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사람을 재활을 도와주기 좋을 것 같다 하고 또 이 슈퍼 주인도 이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피해액도 적고 피해자가 피해를 원하지 않으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까 기소유예로 처벌이 됐던 것 같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경찰이 이 사람을 인터넷 수소문해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을 또 알아봐줬대요. 네. 그리고 면접장에서 직접 동행해주면서 구두하고 신발도 이제 기관을 통해서 빌려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자신에게 부모 같다.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와서 그분들께 비타500 음료수 박스 두 상자 들고 와서 전달해드리면서 내가 정말 경찰분들 때문에 처벌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열심히 잘 살고 있다. 했다는 아주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저런 어려움을 겪다가 선처를 받아서 일자리를 얻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은 잊게 되고 또 새로운 생업이 생기고 일상이 생기기 때문에 빠져들게 되는데 저분은 특별하게 그 과거에 그 도움받았던 경찰을 기억했던 모양이네요. 네. 자, 이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긴 했습니다만 이 훈훈한 장면을 통해서 경찰분들은 이럴 때 참 일할 맛이 나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제복을 입기 잘했다. 네, 그래도 조금 이제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사실 이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게 범죄를 미화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야 되는 거고 경찰관의 역할이 단순하게 범죄를 이제 이렇게 검거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재범의 우려를 또 불식시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로서 그 이제 후배들 위해서 이렇게 가르침이 하는 그런 좀 적극적 역할, 확대적 역할 정말 훌륭하시다. 칭찬할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미담을 좀 뒤로 하고 우리 한국 사회를 또다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를 하나 좀 지금부터 좀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자, 테마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복동 장학금. 결국 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하나씩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 아시는 대로 유태우 실장입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가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일본을 상대로 하는 그 위안부 문제를 정상화하는 노력에 뭔가 좀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몇 가지 이제 프레임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후원금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저는 네. 이제 두 사람 발언 사이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신 후원금 할머니에 쓰인 적 없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겠죠. 제대로 쓰인 적 없다. 그러니까 뭐 단 한 푼, 10원 한 장 뭐 준 적이 없다가 아니라 제대로 쓰인 적 없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윤미향 대표하고 이제 정의기억연대 쪽에서는 할머니한테도 뭐 무슨 소리냐 다 들었다. 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우리가 지원기관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분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 목적 자체가 이 돈을 걷어가지고 할머니들의 이제 생계를 이렇게 도와드리거나 그런 기관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방점은 각각 다른 데 찍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교집합이 있으니까 그 정의기억연대 쪽에서는 한 푼도 쓴 적이 없다니 그게 말이 되냐. 하지만 우린 지원기관이 아니다. 이런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슈가 2015년 한일 합의 집행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할머니는 윤미향 전 대표는 사전에 알았다. 그럼 네. 사전에 알아가지고 우리한테도 말을 했다 내지는 우리한테는 말을 하지 않았다. 네. 대신에 정부가 우리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의기억연대 측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무슨 소리냐 사전에 몰랐다라고 하다가 사전에 알기는 하지만 제대로 한 건 아니다.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보도가 다 났었어요, 사실은. 네. 그게 합의된 직후에 정부에서 피해자 단체들한테도 미리 네.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오고, 피해자 단체들은 미리 듣긴 들었는데 한참 전에 들은 게 아니라 직전에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몇 가지 쟁점 중에서 몇 개밖에 못 들었다에 대한 거니까 저기서도 이제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는 거죠. 제대로 알았다, 제대로 몰랐다. 저는 이 뉴스를 며칠 사이에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것이, 물론 이제 그 윤미향 씨가 3월 말에 이제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나가면서 결정적으로 이용수 할머니가 좀 마음이 상했던 것은 같은데, 지금같이 펴는 주장을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든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갖고 있었던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후원금에 대한 논쟁 같은 것은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의기억연대 쪽에서는 우리는 이제 지원기관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할머니들이 돕는 건 돕는 거지만 뭐 그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 정부와의 관계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 과거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속마음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좀 정의기억연대하고 크게 다른 모습이 노출이 안 되는데 지금 노출된 것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터진 것인지 그렇다면 문제 심각한 것이고 정의기억연대나 이제 더불어시민당 그 이야기처럼 저 뒤에 뭐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이건 제가 알 수 없는 거고.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과거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말씀도 얼핏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실 공방이 굉장히 크게 지금 윤 시장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후원금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느냐란 하나 그 다음에 그 일본으로부터 왔었던 10억 엔이 어떻게 윤미향 당선인에게 전달이 됐느냐 이런 진실 공방이 나와야 되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다음에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오롯이 위안부 할머니들만을 위해서 지금껏 일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어왔는데 실상은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어디서가 참인지 확연히 조금 있으면 연전 나오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어느 한쪽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사회단체나 시민운동을 해왔던 세력들이 있다면 이참에 저는 국민들로부터 정리, 지탄 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제가 조금 보태자면요. 뭐 윤미향 당선인이라든지 정의기억연대는 또 일방이니까 자기들 해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용수 할머니도 말씀하실 테고 저 주위에 전문가라든지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아까 이제 재윤경 대변인이라든지 여야는 약간 한 발씩 떼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이 여당 소속이니까 우리 공격이니까 우리가 방어한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러면서 뭐 신천지, 통합당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전형적으로 약간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재윤경 대변인이 일단 좀 역성을 드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좀 논리적인 대응보다는 딴 거라 좀 섞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들려온 소식은 10시 30분에 정의기억연대에서 관련된 해명을 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반대쪽에서 수요일 날 회견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번 주 내내 좀 논쟁과 논란 속에 굴러갈 것 같네요. 그러니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쪽에서 이런 얘기하고 통로전 양상으로 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러한 모임과 그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께서 어떠한 분노를 가지셨느냐. 결국에는 속았다.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했다. 윤미향 당선자 같이 정계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상당히 윤미향 당선자 측이나 요 정의기억연대 이런 분들이 부적절한 게 뭐냐면 일본이 아니 우리 위안부 없었다. 그거 증거 없다라고 했을 때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쪽에서는 할머니들의 기억이 그게 바로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기억이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본에 얘기했던 그러한 명분과 논리를 스스로 뒤집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고 결국에는 내부에서 이제 어떤 다른 할머니들이 어떠한 판단과 얘기를 하시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냥 단순히 이게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시민운동을 하고 있고 특히나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저 할머니의 기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권을 아주 송두리째 무시하는 그런 이 반박이거든요. 저는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으면 본인 스스로 평생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과연 뭘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는지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인권을 저렇게 망가뜨리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 살고 계시거든요. 저도 주말에 깜짝 놀랐고 이제 지역의 기자분들이 확인을 많이 하시는데 92세시지만 활동을 왕성하게 하세요. 그래서 한 번씩 자주 만나도 정정하시고 그래서 기억에 어떤 뭐 달라졌다 이 정도까지 이건 아닌 것 같고 단지 우리가
조금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 회계 투명성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점검할 계기가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 50 몇 억인데 뭐 9억 정도만 위안부 할머니에게 갔다는 것이 이게 적법하게 쓰여졌는 건지, 그리고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이번 그 계기로 해서 좀 기부금에 대해서 좀 실시간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법적으로도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한 언제까지 이게 계속 반박, 재반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당사자들이 두 분이서. 그래서 이것을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고, 아니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이것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것을 단지 어떤 정쟁의 요소로 또 삼아가지고, 지금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 김복동 장학금도 시민단체 자녀에게 줬다. 그럼 시민단체에 집중해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듯이 이것을 정쟁보다는 정말 위안부 할머니의 피해자를 위한 목적 취지에 맞게 잘 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안 보면서 일본의 언론은 이 사안을 과연 어떻게 다룰까?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이 소식을 일본 매체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굉장히 우리로서 소모적이고 뼈아픈 논쟁이 시작됐고, 또 오늘 또 수요일 날 계속 예정된 기자회견 일정을 보면 상당 기간 흘러가서 우리 스스로 상처를 많이 입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또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저분들이 지난 4년 동안 대략 50여억 원을 기부를 받고 거뒀잖아요. 네. 그런데 뭐 우리 일본의 배상금을 안 받겠다는 분들에게 1억 원씩 나눠주는 거 빼놓고 2018년도에요. 27분에게 86만 원씩 드렸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요. 23분에게 106만 원씩 드렸어요. 그래서 총 1억 2천만 원을 그분들을 도와줬는데,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할머니들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된 곳이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그 운영을 하고, 자신들의 그 기관을 운영을 하고, 그런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데 저러한 국민들의 소중한 기부금을 쓴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지원기관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돈 걷어가지고 할머니들 나눠주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아니, 할머니 돕는다라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홍보활동, 지원활동, 이제 사회활동, 대외활동, 일본 가서 활동, 그러니까 다 포괄되어 있으니까. 물론 그 와중에서도 돈이 이렇게 누수된 것, 혹은 뭐 횡령된 게 있다면 이제 명확하게 따져야 되겠지만은 왜 걷어서 그대로 안 들었냐라는 건 저는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고, 또 김승면 앵커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용수 할머니하고 윤미향 뭐 당선인 등등의 갈등이 지금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기에 본질적인 거, 이 할머니들의 일제 강점기 피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가야죠. 근데 이전 물론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목적 사업 외에 다른 부분에 부수적으로 얼마가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 경중이 있느냐를 따져봐야죠. 지금 49억 중에서 9억만 위안부 할머니한테 지원이 되고 40억은 뭐에 썼는지 모른다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40억을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쓰고 9억이 어딘가 쓰여진다가 불투명하다. 모르는 건 아니고 나와 있죠. 홍보라는데 최근에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뭐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조국 백서 만들면서 몇 억을 걷었는지 게 어디 쓰였는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었고,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장자연 씨 관련해서 윤지호 씨 관련해서도 순수하게 국민들이 기부금 내갖고 활동하라고 해준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쓰였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봐야 될 거는 정말 순수하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이 순수하게 내놓은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꼭 이것만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다. 방금 뭐 조국, 장자 이런다고 완전히 다른 게, 거기는 임의단체로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감독기관이 있고 외교부도 있고 다 있고 한 겁니다. 거기에서도 따져 들어가는 거니까 같이 이제 뭉뚱거려가지고 아니 왜 돈 걷어가 니들끼리 썼더라고 하는 거는 그럼 다 없어야 됩니까, 이런 거? 저는 유 실장님 말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유 실장님 말씀대로 사단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함부로 유용하거나 지나치게 운영비 많이 쓴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은 약간 틀리다는 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불편한 점은, 그러면은 앞으로 모금 활동할 때 여러분이 내신 소정 후원금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및 관련 사업에 씁니다 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냥 위안부 피해 관련 사업에 쓰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 돈으로 할머님들의 여생을 편하게 일종 생활비라도 가겠다는 생각으로 내시는 거지, 관련 사업에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돈을 안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및 관련 사업에 손익에 쓰겠습니다라는 말씀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냥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관련 사업에 쓰겠다, 그랬으면 차라리 덜 화가 났을 거죠.
어쨌건 이건 좀 앞으로 좀 명확하게 가려져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는 일을 하는 분들, 그 사단법이나 이런 그 조직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온 국민에게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그리고 한일 간 외교 관계까지 관련되는 일을 만약 하는 일이 된다면, 그 문제 하시는 분들은 돈 문제만큼은 좀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좀 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어쨌건 일이 여기까지 왔고 뜨거운 논쟁이 이제 막 불붙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99일 만에 자유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볼까요? 자, 199일 만에 자유. 바로 정경심 교수의 석방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의왕구치소를 나오는 정경심 교수의 모습 보겠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내용을 제기하겠습니까? 공수의 진정.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굉장히 복잡한 모습을 보셨습니다만 목소리가 세 갈래네요. 취재 기자가 가까이서 질문하지만 저 바깥에서 외치는 소리는 비판도 하고 응원도 하는 모습인데, 정경심 교수도 하나의 일종의 팬덤이 좀 생긴 겁니까? 그건 이제 파행적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정경심 교수 본인보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억울하게 혹은 과하게 잘못한 게 영 없진 않지만은 조국의 부인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까지 나 고생했겠냐 그런 생각하니까 파행적인 이제 지지겠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199일 만에 이제 석방되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습을 봤는데, 저 서초동과 광화문의 작년 가을 이후에 갈라졌던 그 모습이 이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석방이 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약간 좀 형평성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누구는 만날 수가 없고 병원만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 다른 데 이동하면 안 되고 이런 제한 규정을 뒀는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이 그냥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그러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조금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1심에서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서 20일 구속해놨던 거하고, 그 다음 1심에 6개월 합쳐서 199일 만에 법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석을 받으셨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심부터 6개월이 만료가 가까우는데 어차피 풀려날 사람이니까 보석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풀어내달라고 변호인들이 보석을 신청을 했던 거고요. 법원은 어차피 며칠만 나갈 사람이니까 보석으로 풀어주되 다만 몇 가지 제한 조건을 붙였던 거고요. 정경심 교수는 지금 보석에서는 안 됐던 거고 6개월 구속 기간을 채우고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붙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일각에서는 왜 다시 검찰에서 구속 연장을 연장하기 위해서 추가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왜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느냐, 그 쟁점이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사실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주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만료가 됐거든요.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별건 구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형사소송법이라든가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판사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기존 구속영장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해 왔고 재판을 못 끝낸 게 잘못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풀어준 게 맞다. 제 개인적으로도 정경심 교수가 유죄 무죄와 상관없이 6개월을 지났으니까 풀어주는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석방의 그 조건을 걸었잖아요. 조건의 배경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법원이 이제 도주 우려도 없고, 그리고 지난 우리가 작년 8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70여 개국 그 압수수색 하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석방된 상태에서도 재판하기에 무난하다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어떤 특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왜곡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수사 과정 이제 지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이제는 그
서로 이제 변호사와 검찰 간에 이제 진위 논박을 할 텐데 우리는 한번 좀 지켜보자. 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 왕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사회가 사실은 필요한 거는 좀 뭐 통합하고 뭔가 또 새로운 걸 좀 만들어내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저기 보면은 좀 전에 우리 민주당이 파생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그 앞에 쭉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뭐 힘내세요, 사랑합니다의 얘기를 들을 만큼 이게 무슨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제는 저런 걸 좀 털어내고 좀 더 저는 그 좀 나은 방향으로 통합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좀 더 잘 가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모아가는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특정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갈라서서 막 이렇게 대립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하루쯤 지난 상황입니다만 어제 이제 저렇게 석방된 이후에 그 금요일 상황이죠. 조국 교수가 법정에 출두했을 때 세차하는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팬덤이 이렇게 강하게 형성됐구나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떤가 모르겠네요. 일단 영상 보시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물티슈 여기 있어요. 진짜로 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저분들의 개인의 그 마음을 뭐라고 뭐 하겠습니까? 뭐 저분들이 이제 그렇게 마음이 짠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박정아 그 시장님 말씀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는 분들은 또 뭐 하게 두시고, 또 우리 이제 다른 이야기, 앞으로 좀 다른 이야기, 더 중요한 이야기들에 사회적 관심이 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어제 일각에서는 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새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분들도 지나치게 개인에 대해서 좀 너무 우상화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 재판 끝머리에 이제 뭐 재판부와 그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도 나와서 얘기하면서 법리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무죄다라고 얘기했었지만, 그분들이 마지막에 다셨던 단서도 도덕적으로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무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청와대 특감반 관련 과정에서 감찰 무마 중단하는 게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세요. 우리 법적인 처분을 별도로 하더라도 규정 자체가 미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스스로도 내가 잘못한 부분은 있기는 해. 정경심 교수도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내가 과도한 이렇게 좀 구속을 되고 피해를 받고 있지만 잘못한 건 맞아라는 건 인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지자들이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는 아무런 죄가 없어, 그분들은 선하신 좋은 분들이야 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조금 좀 잘못 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저분들이 뭐 저렇게 물티슈로 조국 전 장관의 차를 닦아주는 거 존중합니다. 저분들의 선택과 판단과 행동이니까요. 근데 보기도 안 좋고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이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라고 항상 이제 주말에 시위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스터가 바닥에 떨어지면은 거기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님 사진 밟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수고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2003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의 악수하는 사진, 그런 사진이 현수막이 비에 맞으니까 그때 왔던 여성 응원단들이 우리 장군님 저 비 맞으면 안 된다고 막 떼가지고 막 울부짖었던 그런 행동도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로 자꾸 연상이 돼서 보기는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실제로 지금 윤태곤 실장 얘기한 것처럼 조국 장관의 지지층에서 볼 때는 물론 좀 일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검찰한테 수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서초동에도 모였던 거고, 저렇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작해서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이 돼가지고 죄가 없다까지 가는 건데, 저는 이제 장관희 소장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서초동에 수십만, 광화문에 뭐 수십만, 그때 100만, 200만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냉정하게 말해서 뭐 앞으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유죄 아니면 무죄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때만큼 정말 사회를 완전히 반으로 갈라서 가지고, 자 이제 유죄가 났을 때
우리 말이 맞잖아. 니들은 이제 찌그러져. 혹은 이제 문제가 나서 그 반대로 일부는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때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보세요? 가령 이제 서초동에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그분들은 조국 장관 부부에게 잘못이 없다고 응원하고 이제 싶었던 조국으로 분들인데 해서 이제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거기다 투영해서 봤던 거죠. 지지하는 분들은 지지하는 분들대로,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대로, 뭐 검찰의 문제, 현 정부에 대한 이제 찬반의 문제. 예컨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제 많이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조문제에 대해서 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총선 국면에서도 여당은 조국 장관 건에 대해서는 쭉 떼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줄어든다는 거는 다른 걸 다 투영했던 것들을 하나 둘 떼놓기 시작한다라는 것 때문에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도 대구잖아요. 네. 그 이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이제, 조국 비호 왜 했어?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 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못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늘 말씀드렸지만 수사 결과를 보고 네. 시시비비도 가리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법원에서도 결과를 단정짓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총선 때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조국을 살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정쟁으로 자꾸 활용하다 보면 이제 국민들도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건은 정말로 이제는 좀 조국의 시간, 법원의 시간을 좀 두고 우리가 좀 결과를 지켜보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에 정경심 교수도 석방이 됐고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저 법정 앞에서의 모습까지 정리해봤습니다만 이 역시 한국 사회를 뜨겁게 갈라놓았던 사안이라 글쎄 차분하게 정리가 되어가는 국면이라고 설명 주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적잖은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대체로 오늘 준비한 소식을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애 돌직구씨 오늘 이번 주에 휴가를 떠난 김진애 걸 위해서 제가 대신 일주일 동안 진행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자, 내일부터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 주간의 주간 브리핑 그리고 그날의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